지금 사법부가 보이는 이 이례적인 행태. 그러니까 저는 30년 법조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끝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예. 초스피드죠,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그러면 재판받는 분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잡사건이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만 신속이라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냐.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계속 짚어나가고 잊지 말아야 될 점인 것 같고, 또 하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대법원장 정년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70세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렇다면서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윤석열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야 될 사안들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기소됐을 때 본인이 얘기한 633 원칙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서 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안에 윤석열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그다음에 그 대선에 투여된 국고 선거 비용. 예, 400억에 달하는 400억에 가까운 그 선거 비용을 국힘이 토해내는 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확정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공직선거법도 이렇게 633을 지킬지 지켜봐야 네. 되겠네요. 네. 그래야 이제 진정한. 그래야지 본인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가 그 진짜 대한민국을 모토로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대위에 윤여준 전 장관, 강금실 전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임명했는데, 이른바 그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윤여준 씨를 포함시킨 거는 그 중도를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봐야 되겠죠, 그지? 과거 프레임으로 뭐 중도 확장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그 반 내란 세력의 총 집결 뭐 예.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대세가 형성됐고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다 뭉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선에서 압승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반헌법, 반내란 세력들을 최소의 지형에 고립시키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멸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포석인 것 같고, 선대위원장 인선만 발표를 했는데도 이미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해서 통합을 모토로 해서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인선과 발표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상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길 때, 그때 이제 우리로서는 통탄할 일이었지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밑에 있었던 분들이 뭐 한화갑, 한광욱, 김경재 이런 분들이 대거 그쪽에 합류를 합니다. 예. 그때 저쪽 지지자들,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대세가 형성이 됐구나 이런 이미지를 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인선 또 선거 전략, 이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에 네. 국민의힘 후보와 지금 단일화를 시도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과 경쟁할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아마 어떤 카르텔의 내락과 협조를 약속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저게 이제 이상한 행보들을 막 보이면서 지금 자기 참모들이 먼저 사표를 내고 나갔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해서 다 네. 준비를 한다는 거고, 자기가 총리관제, 삼청동 총리관제를 나와가지고 돌아가야 될 원래 자기 집, 거기를 또 다 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미리. 그렇다고 보면, 좀, 이제 이게 멈출 수 없는 행보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죽하면은 그 관전하고 있던 정규재 씨 같은 분들이 국힘은 정말로 저건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자기네 당 후보를 뽑는 거가 그냥 플레이오프잖아요, 지금. 그렇죠. 응? 최종이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네. 전초전이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페넌트 레이스에서 무슨 1위 하고 기아 타이거 어제처럼 지금 올라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네,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꼴이 됐는데, 공당의 모습으로 참 우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 한덕수 참모한테 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예. 입당해서 경선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통합 경선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 물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답을 한 게 가관이에요. 국힘에 지금 합류를 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삼수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국힘하고 경선을 해서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 국힘의 조직과 자금력을 지금 업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번 대선 때도 윤석열이 무소속으로 한참을 뛰었단 말이에요. 예, 그랬죠. 그 전에도 반기문 씨가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한참을 뛰다가 접었잖아요. 예. 윤석열은 접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죠. 입당했고, 그 네. 과정에서 이제 당대표였던 이준석도 모르는 사이에 입당을 했네 어쩌냐면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 윤석열한테 왜 빨리 입당 안 하냐 입당하시라라고 권유하는 사람한테 윤석열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말하는 자기 입장이 공개가 됐었죠. 육성으로. 그 쥐약 먹은 놈들이 모여있는 데인데 내가 거기 들어가지고 다 깨부셔버리겠다. 실제로 지금 깨부시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도 지금 여의도에서 도는 얘기에 의하면 한덕수를 지지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권영세 같은 사람이 또 정대철 헌정회장 같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덕수와가 단일화가 될 수 있게 뭐 도와달라고 자기네 당 경선 끝나기도 전에 그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 단일화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문수가 홍준표를 어떻게 이겼냐 이거를 분석하는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힘 내부 사정을 보면 홍준표는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언제까지 맨날 국힘은 외부 사람하고 이렇게 할 거냐라고 했다는 거고 김문수는 그걸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문수한테 표가 가서 홍준표가 떨어진 거다. 이런 분석이 또 그 국힘 내부의 다수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편의,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냥 그런 계산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들의 희망,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좀 자리 잡게 할 것인가. 이런 진정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거를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덕수의 득표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이 기대하기로는 경륜을 가진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뭐 정책 전문가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미 한덕수는 내란 수계 대행으로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진하게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헌법재판소법을 또 거부한 거잖아요. 예. 헌법재판소법 개정하는 이번에 거에서. 다시 거부권 행사했죠. 네. 근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본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완전히 본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를 자기가 하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예, 예. 그걸 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아니 국민들이 그걸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이런 모습이 보여서 뭐 득표력은 뭐 없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야 우리 민주세력 입장에서야 한덕수가 나오면 땡큐죠 뭐. 제가 그 전부터 김문수 씨를 제가 응원하지만 한덕수 씨가 나온다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 그때 그래도 가장 강력한 후보는 김건희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렸다가 6개월 만에 지금 재수사 결정을 내렸어요. 네. 이거는 지금 최현원 의원하고 연관성이 크잖아요. 네, 직접 항고하신 거죠? 직접 제가 고소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길래 항고까지 한 사안이고요. 예.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이 참 나쁜 게 그렇게 하면서 물타기로 이제 김건희 그 백 받은 거는 또 무혐의라고 뺐잖아요. 또 예. 그거는 또 빼버렸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일종의 대선판에서 이제 뭔가 카드를 하나 손에 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출범할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가서 김건희, 윤석열을 다 처벌할 수 있으니 이 주가 조작 문제는 단순히 김건희 일가의 처벌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이 후보로 나와서 경선 토론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이라서 이 검찰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하고 딜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라고 생각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진즉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문기적거리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한편 조금 좀 많이 걱정했던 거는 그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그러면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임박한 상황에서 뭉개버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했는데 예. 그거는 이번 일로 뭐 그렇게 뭉갤 수도 없지만 시간이 또 촉박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공범 중에 뒤늦게 기소가 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범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충분히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김건희는
시쳇말로 꼴인되는 거를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게 예.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자면 공범들이 다 유죄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렇죠. 거기에 비롯해서. 그렇죠. 예. 거기에 가장 많은 계좌를 제공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사람이 그냥 뒤로 빠져나와 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부부가 지금 그렇잖아요. 내란 수결하는 놈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리밥 먹고 있고 그 지시대로 다른 부하들은 지금 다 구속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최은순과 관련돼도 다 그렇잖아요. 김건희 최은순이 이득을 얻고 예. 관련된 최은순 씨 동업자들이나 김건희랑 같이 저기 했던 사람들도 다 구속돼서 유죄가 확정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우리가 계속 주목해왔던 손모 씨라는 그 쩐주 있어요. 쩐주, 네. 이 정보를 작전 세력으로부터 직접 입수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 이게 작전이 걸린 것 같으니까 대출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은 1심에서는 공모한 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무죄가 됐다가 2심에서 그게 유죄로 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김건희가 최소한으로 김건희의 혐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손모 씨보다는 무거운 혐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다. 검찰도 이건 뭉갤 수가 없게 됐다. 뭐 그런 점에서 그냥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뭔가 지금이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자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고 절차가 진행될 때 국회에서 심우정이가 답변하기를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 때문에 총장이 배제돼서 자기가 지휘를 할 수 없지만 예. 항고 절차에는 관여하고 지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시기나 이런 것들을 심우정이가 직접 결정한 건데 예, 그런 점에서 심우정이 뭔가 손에 카드를 쥐고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딜을 시도하려는 일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좀 난처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무혐의를 내렸는데 예. 지금 서울고검에서 김세현 고검장인가요?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참 검찰은 그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것들은 검찰이라는 집단은 이미 그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 조직으로 전락을 한 거고 그 정치 집단 안에서도 자기들끼리의 권력 다툼이 있고 예. 입장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내부의 개싸움도 뭐 볼만할 일이 될 텐데 지금 그런저런 체면 따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과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기소하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는 꼬라지를 보거나 또 무슨 감사원이 몇 년 동안 묵혀있던 뭐 그 지피 철거 뭐 그 문제를 가지고 난데없이 또 수사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 내란 세력이 그 친일 쿠데타의 그 잔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인사청문회가 좀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여중생에게 임신을 시킨 40대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초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제 1차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후 이제 검찰의 재상고 이후에 대법원이 다시 무죄를 선고했는데 네. 그때 대법관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영기 의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성과 관련된 게 대법원의 무지 아니냐 그랬더니 조 대법원장이 기속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 대법원이 그러면은 자기들이 한번 무죄 취지로 유죄 취지. 예.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무죄 파기환송했죠. 취지로, 예. 예. 그렇게 해서 돌아온 거에 대해서 다음에 그러면 한 번도 그걸 유죄로 바꾼 적이 없었느냐? 예. 그렇지 않아요. 아, 있었나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어렵다, 기속력 때문에 어렵다고.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법적으로 그 기속력대로 그대로 끌려간다는 제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는 명백히 기속력을 어겨버린 위헌 사태였지만 대법원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아주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그거 자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게 투영된 거죠. 예. 그럼 뭐 그냥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여중생이 감옥에 있는 그 40대에게 뭐 사랑을 했다. 네, 그 네. 문자 때문에 결국 이제 여중생하고 40대하고 사랑을 했다.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한번 그 옛날 방송을 다시 그 유튜브에 몰려봤더니
막 댓글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예. 정말 상식에 반하는. 예. JTB가 큰일 하시더라고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보셨어요, 의원님? 예. 제가 저도 봤어요. 뭐 잘하셨어요,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전영기 의원이 또 이런 말 했어요. 아니, 이런 걸 전원 합의체로 가져가야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예. 거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속력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이게 좀 이상한데 앞에 한 게 있어서 이거를 그냥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할 때 그게 전원합체로 당연히 가는 그렇죠. 거고 그런 걸 위해서 전원합체 자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준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한 거고 말 같지 않은 답변을 한 거고 이제 그거를 다시 국민들께 상기시켜주는 이제 이 JTB 같은 방송의 공로가 큰 거죠. 제가 항상 그런 언론인들을 뵐 때마다 그런 아쉬움을 좀 얘기했거든요. 항상 현안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예전 일을 이렇게 다시 짚어주는. 왜냐하면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게 결국 그것도 이제 저널리즘과 연관된 부분인데 그걸 전달하는 저널리스트들이 혹은 언론기관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뉴스를 생산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저널리즘 원칙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언론의 섣부른 판단 혹은 검찰의 장난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속았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상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의외로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찾아서 상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이라는 방벽을 치고 시민들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끼리 하면 되지. 사람들은 어차피 모르고 알더라도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이제 이런 소리를 안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전영기 의원 아까 뭐 여중생 그 임신 관련된 영상 올렸더니 한 4일 만에 50만 뷰를 보더라고요. 댓글도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댓글도 다 그 대법원장을 뭐라고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 법원에 대한 신뢰가 검찰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훨씬. 그리고 그냥 듣기에도 대법원장, 대법관 이러면은 한 30년 이상 다 법적 경력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나름 난다긴다 하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공부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또 선발된 사람들이고 그러니 우리보다는 똘똘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상한 판결을 하지 않으려고 또 3심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대로 했겠지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상을 보시고 너무 경악을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야, 이건 뭐, 직위원이만 우리가 저기 할 게 아니라, 그거는 1심 판사라도 되지만은,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가짜 엘리트들이 지금 사회에 끼치고 있는 해악, 이런 문제들이 꼭 재조명 돼야 되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보여준 또 윤석열이를 중심으로 한 그 또아리 집단들이 보여준 이 한심한 반민주적인 행태가 앞으로 우리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서 우리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새로 알았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속력을 문제 삼아서 이거 어쩔 수 없구나라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속력은 결국 핑계였던 거네요. 그건 핑계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는데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 유명한 사례 중에 이게 간첩 사건 이런 거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고문 사실 같은 게 발견되고 막 이러면 이 유죄를 하고 싶어도 찜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을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고검이 또 대법원이 내려보낸 취지대로 따르질 않는 경우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법이 보니까 무죄를 해야 될 것 같아. 고문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해. 그러니까 대법원이 유죄로 하라고 내려보내. 고등법원이 또 무죄를 해. 그렇게 해서 한 7번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씨가 말하는 기속력에 의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종종. 결국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였네요. 그럼요. 얼마든지 주심 대법관의 의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런 걸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지 않고 정작 엉뚱한 일을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 판검사에 대한 그 시민들이 그 매눈으로 바라고 있어요. 언론도 기록이 남고 그래서 예전과 다릅니다. 특히 이렇게 의원님처럼 조목조목 짚어주시면 기속력 갖고 핑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일종의 법률 상식들이 조금씩 이제 쌓여가시면 우리가 판사들한테만 재판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음 헌법을 논의할 때 문제가
얘기가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러겠네요. 그럴 때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시민법관이 참여를 해요. 예. 그냥 단순한 배심원이 아니고 같이 판사석에 서가지고 한다고, 앉아가지고 한다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때가 되겠죠. 예. 역시 최강욱 의원님은 다릅니다. 확실히 통찰력 있으시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가려운 데를 긁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건진법사로 넘어갈게요. 이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 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부지검이 했는데 그 건진법사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의혹, 그리고 그 통일고 측으로부터 그 무려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받아서 김건희 씨가 원래는 전달해라고 했는데 전달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건데 이 검찰이 그 건진법사에 의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어찌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예. 윤석열이가 한남동 관저에 숨어 있을 때는 체포하러 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압수수색은 또 사실상 다 막혔잖아요. 무슨 예. 보안시설이나 어쩌고 하면서. 근데 저렇게 이제 백수가 되니까 압수수색을 하는구나. 이제 윤석열을 털리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검찰이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 압수수색을 지금 뭐 뉴스에는 아크로비스타 윤석열의 집만 지금 부각이 됐는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김건희 비서 윤모 씨가 있거든요. 예. 그 집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아유. 그 동부이촌동에 있다는데 예. 동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생각은 이 김건희가 받았을 뇌물을 거기다가 그냥 두고 있을 리는 없고 가장 최측근에 있는 수행 비서한테 맡겼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집까지 갔다. 예. 이렇게 아마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또 국민들한테 눈속임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사안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 야 이제 검찰이 제대로 하는구나. 지네가 살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모습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진이 했다는 행각이 지금 이 무슨 목걸이 뭐 공천원금 이런 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저기만 하더라도 관봉 5천만 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관봉. 예, 그거는 청와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왔을 대통령실에서. 가능성이. 예, 네. 그것도 윤석열이가 받은 특활비로 줬을 특활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거를 치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자잘한 거를 가지고 큰 사건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계속 염두에 두고 그것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속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예. 민주당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이번 그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 자칫 면피용 뒷북 수사로 끝날 수 있다. 그러면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태균 게이트 왜 이런 건 압수수색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민주당이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남부지검장 신흥석이라는 친구인데 이게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특수통 라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명수 총리 사건 왜 날조했다고 그 임은정 검사가 감찰하고 막 이랬던 사건에 거기 또 주역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신흥석이 보이는 모습이 순수하게 어떤 그 정의감의 발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그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염두에 두고 정치적 장난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까 한독수를 지지해라 예. 이런 지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뭡니까? 반대편에서 지금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겨룰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 아니면 한동훈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검찰은 누가 국힘의 후보가 되기를 가장 바라겠습니까?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중에. 한덕수요? 한동훈이죠. 전에 그랬죠. 한동훈. 그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동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한동훈이 아닌 한덕수를 지지하니까 윤석열을 타격하면 한덕수한테도 그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면 한동훈이가 김문수만 꺾으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것까지 지금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 아닌가 하는 점도. 예. 비춰갔습니다. 예. 자,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했는데 그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MBC 스트레이트가 어른 김장하 선생과 문영배 재판관 그 특집 방송을 했어요. 아, 했군요. 그때 예. 그 최강욱 의원님도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시더라고요. 예, 봤는데. 제가 인터뷰했는데 예. 제가 못 봤어요. 예. 선글라스 끼고 나왔을 텐데. 봤습니다. 예, 선글라스 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영배 재판관의 그 인간 됨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그 청와대 공직 비서관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은 뭐고 그 당시에 문영배 재판관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의원님? 공직기강 비서관은 네. 이제 그 인사검증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주무비서관인데 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거든요. 대법관을 검증해서 제청하는 게. 예. 그리고 대법원에서 1차로 검증한 자료를 받아서 리뷰는 합니다. 제대로 돼 있는지,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예. 근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문영배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지명되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또 국회가 추천하는 거는 또 당연히 검증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 권한이니까. 권한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저희는 그 헌법 원칙이나 그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했고 그때 당시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검증 대상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지명이 되는 건데 물론 다른 후보자도 더 있었지만 근데 문영배 재판관은 그 검증 보고서가 되게 얇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얇다는 건 뭐냐면 특별히 따지고 들어가서 뭐 살펴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살펴보려면 재산이 뭐 엄청나게 여기저기 많다거나 특히 부동산이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그다음에 이제 세금, 뭐 병역, 그다음에 뭐 위장전이 뭐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7대 배제 사회로 들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살펴봐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 좀 파고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문영배 재판관은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내가 뚜렷하게 별로 남아있는 기억이 없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시에 야당인 국힘 측에서 이미선 재판관을 붙잡고 막 물어뜯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낙마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시비를 붙었던 게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이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부동산 투기로 오해받는 게 싫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보통은 사람들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적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부동산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는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 어디서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작전세례 가고 김관희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장된 주식을 그 사고 팔고 하는데 들어가서 내가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했는데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청문직에 나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억은 제가 더 훨씬 많이 있는데 문영배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들도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청렴하고 그런 어떤 하자 사유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청렴하니까 기억에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예. 네, 그렇군요. 자, 그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성인 의원을 만나고 갔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그 이성인 의원 말에 따르면 김명건이라는 거예요.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확대했다고 그러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 본회의 통과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다. 그래서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던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국힘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 내란 특검도 그렇고 명태균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어떻게든 합의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래 너네들이 그러면 이거는 빼줄게 뭐 이런 특검 법안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걸 다 거부했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매운맛으로 아주 진하게 이번엔 더 커져가지고 진하게 우러난 육수 맛을 이제 볼 수 있게 됐는데 자기들이 뭐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이제 수사받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 옛말에 그거 있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딱 그 꼴이 날 겁니다. 이제.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걸 받았더라면 오히려 그렇죠, 수사가 차라리. 수사됐을 텐데 예, 예. 이제는 이제 정권 바뀌면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결국 수사범위 확대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지난번에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예. 그 쥐기현 부장판사를 언급하셨더라고요. 예. 주위 사람들이 이제 쥐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뭐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꽤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예, 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지기현 부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법대 후배긴 하지만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근데 예를 들면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동창들,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이 또 지기현을 잘 안다고 연락을 해와서
이게 지금 지규현의 심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지금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그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일단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지규현을 보고 있고 판사들이 지규현 때문에 우리 망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지규현과 가까운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아니 제가 왜 저랬지 이건 우리가 봐도 명백히 불법인데 그 법조인들이 꽤 있어요. 지규현 김종환 변호사. 아니 뭐 김종환 변호사도 있지만 예. 그 개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동기 중에 서울법대 들어간 사람이 4명이야. 어. 지규현이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김종환 변호사는 연대 출신인데 거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다 이 사안을 또 친구가 맡고 했으니까 더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결론을 보고 너무나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이거 왜 이랬을까? 그래 놓고 결국은 이제 검찰 핑계를 대는 건데 사실은 그게 판사로서는 굉장히 좀 비겁한 태도죠. 자기가 자기 선에서 판단을 하고 했어야지 이거는 상급심 핑계대고 검사 핑계대고 이런 꼴이 됐거든요. 근데 지규현 판사가 그동안에 판사로서 쌓아온 커리어에 비춰보면 법원 내부에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은 면이 있었더라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2번이나 했고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쾌활하고 명랑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왔었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MBTI에 뭡니까? I가 내향형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가 외향이고 I가 내성적이죠. 그쵸. 내성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이해에 해당 예. 판사 중에 드문 확실한 이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연락하기에도 좀 그렇더라.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할 텐데 이제 친구들의 공통된 어떤 생각이나 판단은 뭐냐면 지규현이가 어떤 내란 세력과 합심해가지고 또 모종의 지시를 받고 아니면 어떤 약점이 잡혀서 윤석열이를 맘먹고 풀어주고 저 재판도 망가뜨리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워낙 황당한 일을 봤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판사로서 그간에 거쳐왔던 과정이나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친구들이 입장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저거는 윤석열이가 유죄 판단을 받고 중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면 그거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판결이 나올 텐데, 예. 지금 재판 진행 속도를 예. 보면. 그러면 그때 가서 저 정권 바뀌기 전에는 저쪽 눈치 보면서 윤석열이 풀어주고, 바뀌고 나니까 또 이쪽 눈치 보고서 중형을 선고하는구나. 예. 그러면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욕을 들어먹을 거를 오히려 더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뭐 내년 2월 인사 때 뭐 바뀔 수도 있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뀔 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 건을 수원에서 왜 건건이 배당받았던 그 신준우 판사라고 있잖아요. 이화영 유죄 선고한. 예. 그 판사가 이재명 대표 사건도 그 쌍방울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것도 그 사람한테 배당이 돼가지고, 예. 왜 자꾸 절로만 가느냐, 그렇게 하고, 기피 신청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인사이동을 통해가지고 빼고 새 판사가 갔거든. 그러니까, 지규현의 경우에도 사법부 전체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본인이 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또 빨리 진행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원래 본인이 2주 동안 3번 하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 근데 지난번 4월 달에 재판은 5월 12일 날인가 또 기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으로 뒷기일을 잡은 걸로 봐서는 본인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 좀 풀어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 본인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냥 그렇죠. 늦췄다가 이제 2월 인사 때 예. 빠지면. 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의 흔적이나 탈옥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지규현이 직접 법정 구속을 할 가능성도 높다. 예. 그렇군요. 자, 그 명태균 씨가 그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에 나서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명태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흘리는 내용들을 보면은 오세훈을 지금 1차적인 타겟으로 한 게 명백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어느 정도의 모종의 의사 교환이 있어가지고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 서울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앞에 서가지고 전혀 그 어떤
그 주저하지 않고 그냥 말하잖아요. 나는 오세훈 시장도 아니고 난 오세훈 일을 잡으러 왔다. 그 전제 사실로 또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식들한테 상처를 준 오세훈이는 뭐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이제 진짜로 죽었다고 복창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자꾸 뭐라고 또 얘기를 그 명태균 비난하는 얘기를 막 또 퍼뜨리더라고. 근데 그만큼 다급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그 관련된 자료들을 왜 데스크탑 PC나 뭐 이런 자료들을 강혜경 씨가 다 돌려받아가지고, 예. 그걸 다 분석하고 있잖아요. 지금 변호인단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면 예. 그 내용을 보면, 오세훈, 홍준표 이건 뭐 자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가 강혜경 씨보다도 훨씬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점들이나 검찰이 자기를 지렛대로만 삼고 자기를 통해서 그냥 뭔가 성과를 얻는 거에 내가 협조를 하면은 내가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는 철저히 검찰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고, 오세훈은 칼날을 피하기 어려운 것 같다. 예. 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측은 그 명태균은 선거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다. 범죄자가 큰 소리를 치는 사회가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다급하니까. 자, 그 의원님 이번에 그 책 내시잖아요. 네네.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네네. 참 제목도 좀 마음에 들던데 제가 한번 대충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제목만 보면 그 보수도 나쁘지 않다. 예. 진정한 보수는 이롭다. 그리고 또 진보도 어떻게 보면 또 나쁜 것만 아니다. 진정한 보수는 의롭다. 뭐 그런 뜻으로 국민 통합도 연관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 나라가 이 지경으로 극우들의 어떤 준동에 시끄럽게 흔들리고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되고, 이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보수가 원래 지향하는 것은 이로운 쪽, 예. 본인한테도 이롭고 사회에도 이로운 쪽을 지향하는 게 참된 보수의 가치고, 진보는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이,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사안이 딱 발생해서 나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에 닥치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손해가 되는 거야.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수고, 예. 이게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진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쪽이 반드시 선하고 어느 쪽이 악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고, 그 사회에서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제대로 경쟁할 때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보수라고 칭하고 진보라고 칭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의 의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와중에 저 말도 안 되는 극우 파시스트들이 보수 세력이라고 자임하면서 무슨 저항권을 운운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 보수들이 망친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앞섰고, 그 다음에 진보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단 현실에서 북한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정당과 그 정당의 지도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꽤 길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중요하지,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총재가 만드는 당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거는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 꽤 길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열린 우리당의 경우에도 이건 노무현의 당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당이 해체되잖아요.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당 이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만 이제 끝나야 되고, 정말로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그런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워서 그걸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좀, 제대로 된 정치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소망을 좀 담았습니다. 자, 그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최강욱 전 의원님의 그 북콘서트가 5월 10일 토요일 6시에 있죠? 네네. 예, 저희 JTB 뉴스와 최강욱 TV에서 생중계합니다. 많은 네. 시청 바라시겠고요. JTB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예, 그리고 저희가 그날 그 많은 선물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책을 구매해서 최강욱의 그 여의도 정치를 보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릴 테니까 아이고, 좋은 예.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담인데 그 장소가 하필 예. 출판사 쪽에서 이제 그 좀 가급적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으로 섭외를 하다 보니까
정해놓고 보니까 그게 한동훈이가 거기서 뭘 했대요. 북토크인가 뭔가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예, 예. 같은 장소에서. 예, 예. 그래가지고 대관을 하는 쪽도 그렇고 빌리는 쪽도 그렇고 예. 아, 이거 좀 그렇다. 예. 그런 걱정을 했대요. 어. 근데 JTB가 이제 취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 언론사가 뭐 와서 취재할 정도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 아, 그래요? 뭐 그렇게 안심을 했대. 서로.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5월 10일 오후 6시 JTB 뉴스에서 우리 최강 의원님의 북콘서트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